구글이나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OpenAI나 핵융합 투자를 하는 그 이유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볼 때 반짝이는 모든 것들은 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융합 반응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이제 핵융합을 한다는 거는 지구상에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최영균 기자입니다. 최근 양자역학이 참 주목을 받고 있죠.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연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자역학을 활용한 컴퓨터인데요. 그 양자역학에 못지않게 또 주목을 받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인데요. 이런 핵융합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권재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권재민입니다. 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핵융합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핵융합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핵융합 에너지도 이제 어쨌든 한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이제 인류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과 같은 이제 큰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응용 분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이제 필요로 하는 많은 전기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들이 그런 핵융합 에너지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는 기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미국에 있는 큰 빅테크들, 구글이나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업체, 오픈AI나 이런 곳에서 핵융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하는 그 이유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유력한 수단으로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폭발적인 트렌드에 아래에 깔려있는 우리 인류가 당면한 기본적인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핵융합을 또 계속 연구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자체는 아예 제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오픈AI랑 MS에 여기서 만든 전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에는 그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함의가 있는 거군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자연의 상태에 따라 불안정한 또는 변동이 큰 이런 에너지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거대한 이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곳들은 안정적이고 고출력의 이제 고집적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무래도 이게 고출력을 좀 안정적으로 내기 어렵다. 그 부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MS가 여러 공급사들한테 전기를 공급하되 이걸 무탄소로 하면 된다고 단서를 달긴 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신재생을 하면 된다. 아리백 이게 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원자력도 괜찮다. 신재생만 아니면 된다. 무탄소여도 된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달라 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하신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저도 그 기자님 말씀에 이제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에너지의 이제 생산 형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출력과 지속 형태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갖기 때문에 이 각각이 가장 적합한 에너지 활용처는 또 다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가정이나 일반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에너지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또 사회에서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반면에 이제 거대 산업단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대 IT 자원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또 그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원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요에 잘 맞춰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단지에는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좀 수요를 충당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단지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집적의 에너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출력이 불안정하고 또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모든 걸 다 100% 수요를 이렇게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핵융합도 에너지를 생산한 과정에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요.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넷제로에 기여할 수 있는 원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공급원을 원한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대단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런 핵융합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핵융합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말씀처럼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단어가 좀 일반인들한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핵융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핵분열 반응이 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분열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를 쓰고 있을 때 이 전기의 일부를 공급해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죠. 네. 핵분열은 말 그대로 핵이 분열하는 그런 원리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라늄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원자 핵이 있을 때 이 원자 핵에 중성자를 때려주면 또는 가만히 두면 이 무거운 원자 핵이 좀 더 가벼운 두 개의 작은 원자 핵들로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럼 이때 아주 작은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그 질량 결손이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E는 mc 제곱 공식에 따라서 그 결손된 질량만큼이 이제 에너지로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게 핵분열, 즉 원자력 발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융합은 융합과 분열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딱 대비하면서 상징하듯이 정반대의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핵을 융합시키는 반응인데요. 이때 핵융합 반응에 사용하는 거는 앞선 핵분열 반응에 이렇게 무거운 우라늄과 같은 원자 핵이 아니라 수소와 같은 또는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자의 원자 핵을 사용을 합니다. 그 원자 핵들을 붙이는 이제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이제 예제로 든 이 핵융합 반응에서는 듀트륨이라고 하는 중수소와 트리튬이라고 하는 삼중수소를 사용한 핵융합 반응을 여기 이제 그림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동위원소죠. 보통 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원자 핵에 중성자가 하나씩 더 붙고 또는 두 개가 더 붙어서 이렇게 이제 중수소와 소위 말하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수소의 동위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얘들을 합치면 최종적으로는 헬륨과 중성자 하나가 남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을 이제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원자 핵을 융합시켜서 헬륨을 만들고 잉여 남는 중성자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반응인 거죠. 근데 이때도 신기하게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를 세보면 사실 똑같은데요. 처음에 시작과 나중에. 근데 이 핵자 사이에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세한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에 따른 공식에 의해서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게 이제 이 핵융합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 핵이 잠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상태를 잠깐 이루고 있다가 이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성자 하나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인 헬륨의 원자 핵이 이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최종적인 이런 상태가 이 핵융합 반응의 이제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어느 정도 짝짝이가 맞아야지 안정적인데 지금 상태에서 우선 중간 단계에서는 중성자 3개, 양성자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잠깐 불안정한 원자핵 상태로 있다가 최종적으로 안정한 이 두 개의 원자 핵과 중성자로 나뉘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분열과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현상의 차이가 당연히 있고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거가 이 핵 분열 반응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 우라늄 원자핵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렇게 뚝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중성자를 때리면 이 반응이 더 빠르게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핵융합 반응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게 일으키기가 쉬운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원자 핵이 기본적으로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특히 이제 같은 부호를 갖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같은 전하를 갖는 알갱이들은 서로
밀쳐내는 그런 성질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자기력 측면에서 보면 두 개는 밀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전자기적인 반발력을 이기고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핵력이 충분히 강해서 이 전자기력을 이길 수 있는 거리까지 이 두 개를 붙여주는 초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정을 카툰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전기를 갖는 두 개의 원자핵을 처음에는 작용하는 쿨럼b 반발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먼저 힘을 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핵력이 작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억지로 힘을 줘서 붙여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핵력이 작용하는 거리가 되면 거기서부터 핵력이 작용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쿨럼b 반발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 시간에 보면은 자석 두 개를 붙이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안 붙은 거를 억지로 막 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고 하면 쿨럼b 반발력을 이길 만큼 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원자핵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결국 이 원자핵들이 높은 온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핵융합을 일으키는 이 수소의 동위원소들 이것들이 아주 높은 온도로 처음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물질들이 높은 온도를 갖게 된 상태를 저희가 이제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라즈마 상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들이 온도가 아주 낮고 특별한 움직임을 갖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더 에너지를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이게 더 활발히 움직이면서 어디 한 군데 가만히 모여있지를 못하고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게 되니까 밀도가 희박해지는 상태로 바뀔 겁니다. 이제 그게 기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체 상태에 있는 물질에 더 높은 에너지를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기체 상태인데 원자핵과 전자들이 그냥 기체 상태일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더 쪼개져 가지고 에너지를 받은 전자와 원자핵들이 다 따로 돌아다니는 그런 기체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 물질의 상태를 저희가 플라즈마라고 부르고 원자핵과 원자핵을 붙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전자기적인 반발력을 이길 만큼 높은 온도로 이 물질을 준비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서서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플라즈마라는 물질 상태를 제4의 물질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수소 동위원소라고 하셨던 거는 수소 하나만 말고 또 여러 개가 존재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익히 알고 있는 수소. 네. 그 수소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 네. 그 전자의 개수라는 게 사실은 이 수소라고 하는 거를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만드는 거니까 원자핵이 정해지고 그 원자핵의 전하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전자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원자핵인 이런 상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예, 그렇죠. 역시. 예, 개수가 맞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자들일 텐데 근데 이제 이런 화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붙어 있는지 그거에 딱 개수에 맞게 이제 원자핵의 양성자 개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 측면에서는 똑같은 수소인데 물리적으로 중성자가 더 많이 붙어서 원자핵이 더 무거운 그런 수소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원래 수소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성자가 거기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중수소라고 부르고요. 무거워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2개 붙어 있으면 삼중수소라고 부르고 이제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플라즈마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 제4의 물질 상태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이제 재료에 준비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 플라즈마라는 이 물질의 상태를 자주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도 사실 우리 주변에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대기와 진공 상태를 가르는
상층부에 이렇게 얇게 존재하는 소위 말하는 전리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오로라가 대표적인 플라즈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천둥번개 칠 때 보이는 이 번개도 사실은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논할 때 고체, 기체, 액체는 흔한 반면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우주에서는 사실은 관찰 가능한 우주의 물질의 99%는 거의 다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하고 신기하게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 지구같이 정말 특별한 곳만 플라즈마가 아닌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가 더 많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플라즈마 상태가 되려면은 굉장히 높은 고온, 고압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하게 그렇죠. 그런 고온, 고압이 없이 사람이 되게 살기 적절한 수준이어서 맞습니다. 예. 플라즈마가 정말 드문드문 보이고 사람이 되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보면 지구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운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태양이 기본적으로 물질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될 핵융합이 태양에서 이런 플라즈마로 돼 있는 이 물질들이 일으키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지구로 와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 설명을 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글귀가 있는데요. 이제 과학 저술가시죠.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이제 쓴 When you look up at night and view the stars, everything we see is shining because of distant nuclear fusion.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볼 때 반짝이는 모든 것들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별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융합 반응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빛과 에너지는 다 이 별들이 만들어낸 핵융합 반응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태양에서도 끊임없이 수소를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예,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반복을 그 반응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태양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제 그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핵융합 실험을 한다는 거는 99.9%가 아닌 지구에는 0.1%만 플라스마 있는데 그 플라스마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인공태양을 구현을 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구상에서 이제 핵융합을 한다는 거는 지구상에 정말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런 핵융합과 플라즈마가 너무도 흔한데 이 지구상에서는 말씀처럼 굉장히 특별한 이런 물질의 상태로 얘들을 만들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도전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핵융합 연구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듣다 보니까 이 핵융합 자체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금술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반대로 분열은 그러면은 거꾸로 헬륨을 스스로 만든 약간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제 현대의 연금술 셈인 거죠. 진짜 원자핵을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원소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현대 과학이 이제 가능하게 해준 거고 그런 또 일련의 원리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삼체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외계인이 뭐 400년 뒤에 쳐들어오는 거를 가정하고 참 되게 독특한 설정인데 원래 맨날 그냥 바로 쳐들어와서 싸우고 했는데 주요 플롯에서 제일 중요한 설정이 외계인이 정교한 로봇을 보내서 입자 가속기를 거기에 그 로봇을 넣어놓고 입자 가속기에 뭔가를 쏴가지고 원자를 쪼개가지고 이게 물질을 분석하는 거를 아예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그 사이에 좋은 기술로 너희들 정복할 거야.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 삼체라고 하는 원작 소설에 나와 있는 그런 설정들이 저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외계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지구인들의 기술력이 뭔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지구인들이 그런 입자 가속기 같은 걸 써서 진짜로 과학적인 연금술을 하는 걸 사실은 두려워하는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 선조들을 바라봤을 때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시절 근데 갑자기 이제 기술혁명을 이뤄가지고 청동기가 등장하고 철제 무기를 이제 갖게 되는 이런 문명의 일종의 단계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마치 연금술을 정말로 쓸 수 있게 된 후와 이 전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 설정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입자가속기가 그러면 핵융합의 반대인 핵분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속기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에너지를 갖도록 특정 이제 원소를 가속을 해서 다른 원소를 때리면 이제 그게 다른 원소를 부수기도 하고 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붙어서 또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말 그대로 붙이고 때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원자 핵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가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핵융합이랑 핵분열이 같이 합쳐진 거네요, 그 자체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가속기들이 이제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 연금술을 하는 도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이 물질의 근원도 알고 새로운 물질도 만드니까 외계인들이 무서워서 무서워할 만하네요.